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여러분은 바나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대의 자연이 떠오르겠지만 아마도 락밴들이라면 이 그룹이 떠오를 겁니다. 바로 벨벳 언더그라운드입니다. 이 그룹의 1집 앨범은 흰 바탕에 바나나가 그려진 커버 아트로 아주 유명하죠. 2012년에 벨벳 언더그라운드가 이 바나나 문제를 놓고 소송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애플의 제품에 앤디 워홀이 그린 바나나 그림이 들어가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런데도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이 바나나 그림을 그려준 사람이 바로 앤디 워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작자한테 고소를 한 셈인 거죠. 벨벳 언더그라운드 측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이 그림은 앤디 워홀의 그림이긴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법원은 하지만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결국은 원래 그림을 그린 원작자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룹은 이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해는 되지만 또 법리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얼른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대표곡 하나 듣겠습니다. Who Loves the Sun입니다. Loves the sun. Who cares that it makes plants grow? Who cares what it does since you broke my heart? Who loves the wind? Who cares that it makes breezes? Who cares what it does since you broke my heart? Who loves the sun? Who loves the sun? Not everyone. Loves the rain. Who cares that it makes flowers? Who cares that it makes showers since you broke my heart? Who loves the sun? Who cares that it is shining? Who cares what it does since you broke my heart?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제 이 시간에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기계적인 결함 가능성,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된 판단과 대처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또 해운조합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운조합이 채용한 운항관리사가 관리감독 대상인 배 선주로부터 보수를 받는 참 이상한 체계도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안전보다는 경제, 비용 절감 같은 경제적인 논리로 안전은 뒷전이었던 청해진 해운의 무개념 경영인데요. 교육 연수비로 1년에 53만 원밖에 쓰지 않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소유주에게는 거액의 재산이 있었다고 하죠.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원호 소장입니다. 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소식으로 만나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렇단 예. 말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 재산이 2,400억 원 정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세모그룹이 어떤 회사고 유병헌 전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히 좀 짚어주시죠.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요. 예,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 조금 얘기를 해서요. 그랬던가요? 네, 그래서 이분의 네. 예, 워낙 길죠. 기생이 많아서 네. 예, 그런데 주식회사 세모는 1979년에 유병헌 씨가 설립을 했죠. 네. 그리고 원래 이 양반은 1974년에 무역업체로 시작했다가 네. 1981년에 뭐 기독교 이단인 구원파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요. 그래서 많이 소개가 됐다고 그러니까요. 네.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정경환 씨로부터 많이 후원을 받았고 87년에 오대양 사건이 있었고요. 네. 97년에 지금 부도가 났죠. 세모그룹이 부도가 났고 1999년에 이제 그 부도가 난 뒤로부터 한 2년 뒤에 지금의 청해진 해운을 두 아들을 내세워서 지금 회사를 세우고 네. 이제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유병헌 씨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예. 두 아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분도 그러면은 아들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지분 상태를 보면은 지금 청해진 해운의 최대 주주가 주식회사 천해지인데요. 네. 여기 한 39% 지분을 가지고 있고 천해지의 최대 주주가 아이오나이 홀딩스인데 네. 여기 한 43% 지분 가지고 있고 이 아이오나이 홀딩스 이게 아마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유대균 씨가 19.4% 유혁기 씨가 19.4% 그러니까 유대균 씨가 장남이고 네. 유혁기 씨가 차남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잡한 그 지분 구조를 보면 예. 장남인 유대균 씨의 지분이 더 많고요. 뭐 여기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권한을 아마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해외에서 사진 작가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병헌 씨는 그러니까 두 아들에게 경영을 맡기고 본인은 이제 해외에서 그렇게 뭐 사진 작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청해진 해운, 그러니까 지금 경영 상태가 이 침몰된 세월호를 또 담보로 해서 빌린 돈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네. 적자도 엄청나다고 하던데 경영 상태가 어떤가요? 상태를 보면 지난해 영업 손실이 한 7억 8천억 원 정도 났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흑자였는데 지난해 바뀌었고 부채 비율을 보면 2010년에 207%, 네. 2011년에 한 280% 정도 됐는데 아마 2011년쯤에 아마 세월호를 매입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2012년에 부채 비율이 374%, 지난해는 408% 정도로 지금 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부채 비율이 한 408% 정도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결국 뭐 이번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네. 이 회사는 아마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소유주는 지금 한 뭐 재산이 2,400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 청해진 해운은 이렇게 좀 엉망이고, 그다음에 이 청해진 해운이 교육 연수비, 그러니까 안전교육이나 이런 데 썼던 돈은 1년에 54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년 54만 원인데 네. 이거 대한항공 자료를 찾아봤더니 대한항공은 1년에 71억 원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걸 1인당으로 계산해보면 한 50만 원 정도 쓰고 있거든요. 1인당 쓰는 돈을 여기는 1년간 전 그렇죠. 직원에게 썼군요. 예, 대한항공에서는 1인당 1년에 한 50만 원 쓰는데 청해진 해운은 한 개 회사가 네. 50만 원 정도를 썼으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예. 그래도 뭐 대한항공은 일단 규모가 크니까 그렇다고는 해도 1년에 54만 원이면은 직원들을 뭘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아마 정부 정치권 책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항공 부분의 안전에 대한 통계는 한 1년에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거든,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선박이나 그쪽에서는 그렇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항공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하고 있고 네. 또 국가 신인도 국가 이미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선박 부분도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국가 이미지에. 네. 실제로 정부 보고서를 보면 이런 선박 사고나 항공 사고가 국가 이미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정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하다 보니까 뭐 1년에 한 회사가
이 회사 상당히 큰 회사인데 네. 뭐 1년에 교육 연수비 54만 원 지출된 거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항공사고보다 선박사고라든지 이런 통계도 좀 적다고 하셨고요. 네. 뭐 의무로 교육에 얼마를 써라 뭐 이런 것도 사실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따로 없었나 봐요. 아, 당연히 없죠. 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것에 대한 지금 규제도 굉장히 느슨해요. 예. 근데 교육훈련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 그 해수면에 선박 안전 운항을 총괄하는 법률이 해사안전법인데 네. 이 법 제55조를 보면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55조를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뭐 지도 감독 부분에서 확인이나 뭐 안전관리 체제를 확인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할 수 있다 해놓고 그다음에 이걸 할 때는 7일 전에 선장과 선박 소유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제 조항도 아니고 지금 뭐 안전 관리에 대한 건 다 민간에게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정부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게 검증하는 건 거의 없어요. 다 민간에게 대행하고 그냥 정부한테는 보고만 해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민간 대행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박 그 회사들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회사들은 아니고 그 민간 대행 업체들도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망이 된 거죠. 그리고 정부는 뭐 거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뭐 정부의 지도 감독에 뭐 가끔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처벌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개선 명령이 이루어지고 개선 명령을 오면 그때 가면서 그걸 시행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규제가 워낙 느슨하고 선박망이 처벌이 많기 때문에 뭐 실효성이 거의 없고요. 여기는 또 그래서- 왜 이렇게 규제가 느슨했던 거죠?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이제 선박 회사들이 예.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규제 뭐 최근에 몇 년 사이에서 계속 규제를 완화해 왔거든요. 느슨하게 네. 해왔고 두 번째는 이제 선박의 항공 같은 경우는 소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근데 이 선박의 부분에는 소기업들이 작은 어선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좀 적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작은 어선들은 규제를 강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현실성을 인정하는데 그것에 이제 상당히 큰 기업들이 거기에 묻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선박들에 대해서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들도 그렇게 해달라. 네. 뭐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규제를 느슨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큰 기업, 작은 기업 다 이제 그 뭐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규제 체계가 엉망이 된 거죠. 네. 게다가 이 안전 운항 관리를 네. 그러니까 여객 선사 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한다는 것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모든 부분이 다 민간 쪽으로 넘겨져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금 태도는 뭐냐 그러면 뭐 정치권의 태도, 법규의 태도는 뭐냐 그러면 안전에 관한 관리 그런 걸 다 민간에게 민간 업체한테 대행시켜라. 네. 그리고 대신 정부한테 뭘 보고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안전 운항 관리 계획 보고해라. 그리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한 거 결과 보고해라.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서 서류만 이제 그런 걸 정부를 검토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숙제를 해놓고 네. 숙제 끝 이렇게 써서 그냥 갖다 주면 네. 그냥 네, 과정- 해주는 거네요. 예, 과정도 다 모르겠고 그냥 네. 회사만 제출하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엉망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민간 대행 업체들이 네. 전부 다 이제 이 선사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엉망이 된 거죠. 특히 뭐 한국 선급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도선검사라고 해서 선박 자체를 검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뭐 그거 지난 2월 달에 안전검사 했는데 이상무 그랬고 객실 청소를 할 때도 이상무 했는데 여기도 지금 뭐 위에서 낙하산 내려오고 엉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낙하산들이 내려오게 되면 부정 비리를 방패방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무엇청지가 됐다. 그 안전관리 체계가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배 자체가 이 네. 배에 대한 이 노후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이게 예.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20년으로 돼 있던 걸 30년까지 늘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규제 완화가 이번에는 독이 된 그런 경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도 지금 2009년에 MB정부가 그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여객선 제한 설령을 25년에서 30년으로 이렇게 완화한 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이상의 이제 선박 비중이 7%에
청해진 해운도 이거 뭐 30년까지 운행할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18년 된 일본에 지금 배를 지금 매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MB 정부가 규제를 안 했다고 그러면은 청해진 해운도 이건 매입할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죠? 예. 네. 근데 뭐 이것도 지금 MB 정부가 규제를 완화를 하는 바람에 뭐 청해진 해운이 그걸 활용해서 이제 세월호를 매입했고 결국은 네. 이번과 같은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려면 네. 뭐 안전과 관련해서 뭐 우리가 사고가 적다. 그러니까 조금 더 노후한 선박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통계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준이요. 그런 게 제대로 있었을까라는 좀 의문도 갑자기 드네요. 그런 거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의 선박이 대형, 중형, 뭐 소형 다 합쳐서 한 8만 척 정도 되는데 예. 1년에 한 800척 이상이 지금 해마다 사고를 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1%, 100분의 1 정도가. 이 정도라면 굉장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노후 선박을 충분히 들어오도록 허용을 한다? 네. 이거는 뭐 굉장히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안전하고 관련된 규제는 함부로 완화하는 게 아니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아니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를 두 가지로 나누죠. 교과서에서는 좋은 규제, 나쁜 규제 나누고 강화할 규제, 강화하지 않을 규제로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OECD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다 하는 얘기가 강화해야 할 규제로 보면 안전에 관한 것, 네. 건강에 관한 것, 환경에 관한 것, 노동에 관한 것, 인권에 관한 것 이런 걸 사회적 규제를 하는데 네. 사회적 규제라는 거는 완화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게 학자들의 대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정학자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관념이 전혀 없죠. 모든 규제는 뭐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그렇게 학자들이 강조했고 국제기구들이 강조하는 사회적 규제는 네. 내팽개치고 기업의 사리 사욕. 네. 아주 작은 사리 사욕이죠. 그걸 챙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작은 가치를 위해서 큰 가치를 희생하고 예. 뭐 큰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가치. 예. 그것도 아주 그 어린 젊은 친구들이 희생되는 네. 이런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뭐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원호 소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조인성은 멋진 남자다. 아니, 나 조인성은 멋진 신사다. 좋은 수트는 남자를 신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멋진 신사를 위한 좋은 수트. 파크랜드에서 만나보세요. 남자에서 신사로 파크랜드. 산업재해 또 산재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가 산재보험입니다. 역사가 50년이 됐는데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인데 과연 여기에 걸맞는 체계 또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는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 YTN 라디오가 상암시대 개막과 함께 오는 28일 봄 개편을 단행합니다. 우선 시사의 달인 신율 명지대 교수가 YTN 출발 새 아침의 진행을 맡아 오전 7시 청취자 여러분의 아침을 힘차게 엽니다.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강주현 변호사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평을 통해 여러분께 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아침의 신율, 저녁의 강지원, 쌍두마차가 이끄는 YTN 라디오 시사라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낮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정오에 만나는 음악 뉴스쇼 뉴스 FM 진미선입니다에서는 YTN만의 뉴스 컨텐츠와 감미로운 음악을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 YTN 라디오 봄 개편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편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인생을 맛보리 맥콜.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시작은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퇴직하는 창업자들, 창업시장을 녹화할 때 가장 관심이 많고 직접 또 진출하는 분야가 외식업입니다. 또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실패도 많은 게 외식업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하는 중장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올바르게 외식업을 창업을 해야 되는지 접근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돈 버는 게에는 먹는 장사가 최고다. 이 말이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외식업 창업 그러면 예전부터 참 우리나라에 한 95만 명 창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그 창업하는 전체 창업자의 거의 절반 이상이 외식업을 녹화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최근의 대한민국 창업시장의 현실입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창업시장에서 가장 문제는 우리 인구 5천만 수요자인데 5천만 소비자 대상 지금 음식점이 한 거의 60에서 70만 개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급 과잉 현상이 가장 심한 업종 중에 하나다. 인구 한 71명당 한 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고요. 이웃나라 일본하고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한 74만 개 음식점이기 때문에 일본 인구 1억 2,700만 하고 대비한다면 일본은 한 172명당 한 개 음식점 영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보다 거의 2배 이상 2.5배 이상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요.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은 어떻게 보면 갈 곳 많은 대한민국 외식 소비자 환경이라고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70만 개 음식점의 총 개별 음식점의 연간 매출액이 총합이 시장 규모인데요. 우리나라 외식업 시장 규모가 한 5, 60조 원이기 때문에 5, 60조 원 나누기 한 70만 개로 하면 한 개 매출액의 연간 매출액이 한 8,500. 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을 평균 한 20% 정도로 계산하면 한 연매출 한 1,700만 원. 나누기 12로 하면 한 달 벌이가 150벌이가 안 되는 우리나라 외식업 경영자들이 많다고 본다면 결코 외식업 자체가 이 돈 버는 데는 먹는 장사가 최고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데 그래도 외식업을 많이 노크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먹는 거는 내가 계속 먹고 있으니까 먹는 장사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선수들의 창업법 보면 의식주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옷 입고 먹고 이렇게 집에서 자야 되는 건 해야 소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는 측면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외식업 창업을 많이 녹화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시장의 어떤 진입장벽이 좀 낮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들의 평균 투자 금액을 본다면 최근 들어서 한 7천에서 1억 원 정도 창업자가 제일 많이 있다. 수상공인 실태조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한 7천에서 1억 원 정도 자금을 투자할 때 이런 번듯한 이런 브랜드 옷가게 이런 거만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거의 몇억 원이 들어가고 이런 일이 많은 반면 외식업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1억 원 내외로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 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식업 창업을 녹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강점이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또 외식업 같은 경우는 작은 가게로 하더라도 입소문만 난다면 그래도 줄 서는 가게가 되고 그래도 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1차 식품 원재료를 가져다가 제조 서비스 과정을 거쳐서 고객들에게 직접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매출액 대비 20에서 25%는 인건비 부담을 져야 되고 창업자 입장에서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시간도 길고 판매업에 비해서 노동 강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식업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창업자 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측면에서 외식업은 장점도 있지만 상당히 좀 이런 단점도 많은 업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1년 중에 언제가 외식업 창업이 좋다 이런 좀 시기적인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나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 시기를 따질 때는 아무래도 이 총 투자 금액을 좀 언제 절감을 하면서 창업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창업하자마자 바로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는 최단 시간 내에 안정궤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언제 창업하는 게 좋은가 이런 얘기합니다만 일반 시중에서는 사실은 창업자들이 많이 뛰어드는 시기 사실은 요즘 같은 시기인데요. 이를테면 이 3, 4, 5월 이 정도에 가장 많이 뛰어들고 요즘 같은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점포 임대료나 권리금 시세가 좀 많이 오르는 시점이고요. 반면 7, 8월 여름이라든지 아니면 겨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임대료라든지 권리금 시세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업자 입장에서는 한겨울에 점포를 구해서 설날 지나서 한 3월 초쯤 오픈하고 아니면 또 한여름에 점포를 구해서 추석 무렵에 오픈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렇군요. 권리금 따라서 조금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외식업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기본적인 아이템들이 있고 조금 변형된 아이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맞습니다. 것이 맞느냐 그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선택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외식업 아이템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하는 이를테면 우리 집안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먹거리 사업이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아이템을 직접 요즘 수요층에 맞게 한번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하는 이렇게 아이템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는 내가 잘하는 아이템보다 그런 데로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눈높이를 보면서 아이템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특히 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아니면 연령대별 계층별 수요층에 맞는 어떤 외식 아이템이 어떤 게 있겠는가를 해당 상권을 보면서 시장 조사를 하고 거기에 틈새 아이템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특히 또 공급 시장을 보면서 아이템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나와보면 많이 오픈하는 가게와 또 문 닫는 가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가장 좋은 아이템은 그래도 상권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최소한 좀 어느 정도 안정기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아이템을 결정한다면 그래도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이템에서 오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다고 해야지 될까요? 프랜차이즈면 왠지 좀 잘 되고 관리도 받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제 좀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최근은 뭐 봄만 되면, 가을만 되면 시기별로 사실은 뭐 주요한 전 시장에 가면 늘 외식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이런 네.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실은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전체 한 3,500개 정도 공정에 등록돼 있는데요. 이 중에 거의 60%가 외식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2,000개 정도가 넘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한다고 해서 성공률이 반드시 높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여간 사실은 좀 그렇게 쉬운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그럼 어떻게 선정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좀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단기간에 수백 개 매장을 오픈하는 다점포 위주의 출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오픈하니까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많이 오픈하면 또 단기간 내에 많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게 어떤 시장의 법칙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저는 돈만 들고 가면 무조건 오픈해주는 이런 브랜드들, 특히나 좀 기획형 프랜차이즈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요즘 좋은 브랜드는 오히려 프랜차이즈 본사가 좋은 가맹점주를 모집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이런 가맹점주들은 또 교육을 시키고 일정 정도 과정을 거쳐야만 가맹점주가 될 수 있는 이런 브랜드, 즉 본사가 오히려 좀 콧대가 높은 브랜드가 오히려 더 좋은 브랜드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쉽게 찾기보다는 상권 내에서 그래도 좀 지속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가 어떤 것인가를 좀 유심히 살펴본 다음에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식업 창업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산업재해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보도도 많이 됐고, 또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이 백혈병에 걸렸던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런 병들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해결하기 위한 협상의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험을 보니까요, 역사가 꽤 깁니다. 50주년을 올해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건강연대의 전수경 활동가와 전화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보통 이제 삼성 백혈병, 직업병, 이런 단어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또 하나의 약속이란 영화도 최근에 화제가 됐었는데, 네. 삼성 산재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짚고 갈까요? 그 삼성전자에 다니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지 올해 벌써 7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황유미 씨 얘기를 얼마 전에 또 하나의 약속이란 그 영화로 접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 영화 안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클린룸이라고 해가지고 하얀 옷 입고 그 전까지는 좀 청정하다고 생각했던 이제 그런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계속 백혈병 환자들이 나오고 하는 게 사실 우리들한테 충격을 많이 주었었죠. 네. 영화를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직업병 문의도 지금 계속 해오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황유미 씨의 아버지가 산업재해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회사가 그걸 부정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로 얘기가 되지 않았었나요? 산재를 인정을 안 해서 법원까지 가서 이제 한 번 인정을 받고 다시 지금 또 항소를 정부가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 게 산재고, 여기에 대한 것이 이제 산재보험인데요. 50주년을 맞았다고 하니까
이 산재보험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는 게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생겼고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거고 라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산재보험이라는 게 원래는 그 아주 그 19세기 말에 막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그 공장들이 막 세워지면서 유럽에서 먼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워낙 장시간 이제 일을 시키면서 뭐 쓰러지고 사고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그 정부가 직접 그 나서서 산재보험 제도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국에서도 1960년대 이제 저희가 뭐 그 산업화를 이제 시작하고 뭐 온 나라가 이제 다 같이 전쟁에 돌입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워낙 그 노동자들이 그 뭐 한 번 다치거나 사망하면 가족의 생계까지 다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아주 처음에는 500인 이상 기업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차츰 이제 300인, 100인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왔는데 그 한 10년 전에 2000년부터는 이제 1명 이상이라는 그 사업체라면 어디나 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그 법이 이제 그 만들어진 상태고 지금 현재는 뭐 사업필증을 낸 곳이라면 어디나 다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보험으로 치자면 사실 굉장히 그 범위도 넓고 힘도 센 보험이 되어야 하는 게 산재보험이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거죠. 그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처음에 산재보험이 만들어질 때는 이제 어떤 한 공장 안에서의 노동자 이런 문제가 심각했겠지만 뭐 최근에는 워낙 그 비정규직도 많고 뭐 파견, 용역, 알바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사업장을 계속 떠돌면서 일하는 형태가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사회보장 정책으로서는 지금 좀 산재보험이 그런 바뀐 노동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로 인정이 되는 범위, 그러니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정부가 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기는 한데요. 보통은 원칙으로 노동자가 일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산재보험이 치료해주고 또 재활까지도 책임져주고 또 노동을 못하는 기간에는 임금의 70%를 보존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망한 노동자가 있으면 유족에게는 또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금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삼성 백혈병에서 보듯이 이제 몇 년째 계속 법정 다툼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금 그 세부적인 기준을 굉장히 이제 그 신청서를 한번 쓰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이제 뭔가 좀 걸러내는 장치를 정부가 계속 그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혼자 힘으로 이거를 그 할 엄두가 안 나서 사실 가로막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의료와 관련된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에서도 이게 백혈병이 굳이 반도체 라인에서 일했기 때문에 걸렸다라는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증명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 삼성 백혈병에서도 굉장히 어떤 의료적인 문제나 뭐 독성 물질 사용을 얼만큼 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좀 사회적인 논란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뭐 직업병이나 산재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들도 뭐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이제 무거운 쟁반 들고 일하시는 분들이나 계속 같은 작업을 하셔서 뭐 집에 가시면은 숟가락도 못 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직업병 인정이나 산재 인정을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어떤 의료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그 경향이 많아서 더 이제 직업병이라는 게 이제 인정받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사회보장의 관점이나 그 사회적인 그 안전망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좀 너무 많이 그 의학적인 문제에 치중해 있어서 뭐 좀 보통 노동자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네. 치료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뭐 삶의 질이 저하가 된다든지 네네.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산재에 좀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고 네. 또 이걸 정부가 보통 지금 사회복지나 이제 그 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 지금 워낙 이제 국민들이 뭐 그 관심사가 이제 그쪽에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산재보험이 이제 그 범위는 넓어졌겠는데 뭐 여전히 한 50년째 계속 어떤 의학적인 인과관계나 입증 이런 데로 좀 많이 그 관심사가 쏠려 있어요. 정부에서도. 근데 보통 공공의료가 발달한 뭐 유럽 같은 데를 보면은 산재보험에서 탈락한다고 해가지고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뭐 산재보험이 이제 안 되면 치료를 다 개인이 감당하게 되고 휴업급여도 못 받게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산재보험 운영에 있어서는 아주 대폭 사회보장 정책으로 많이 달라져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 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뭐 팔인가 다리인가가 아마 부러지셨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수당이나 이런 걸 지원받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 뭐 송파에서 이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런 문제도 있고 동시에 이제 또 신청서를 지금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송파에서 일어났던 일도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또 신청서를 썼어야 되는 게 있고 산재보험에서도 신청서를 이제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보장의 어떤 뭐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가령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이나 서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일단 써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그 많은 빈칸을 다 채운다는 게 내가 사장하고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떨어지면 나는 더 이상 이제 그 사회에서 뭐 내 일자리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아주 초기에 그런 장벽을 없애는 게 이제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뭐 그냥 병원에 가면은 내가 어디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게 이제 기록에 나오게 되는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병원에 오면 아 당신 산재 아니냐, 당신이 지금 다친 게 일 때문인 것 같다, 아니면 당신이 지금 감기 걸린 게 직장에서 공기가 안 좋아서 아니냐, 사실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 확인하고 아 그럼 산재보험으로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산재보험뿐만이 아니라 그걸 둘러싸고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산재보험이 어떤 뭐 노동의 문제만으로 좀 많이 밀려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다 일을 하고 사니까 네,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건강보험처럼 뭐 병원에 가면 내가 일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게 이제 대폭 그 장벽이 좀 허물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활동가였습니다.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아. 소지서 아카페라를 마시다. 깊고 진한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럽게, 향기롭게, 감미롭게, 그렇게 아카페라. 부드럽게 커피에 녹아들다. 햇살이 좋은 날 아카페라. 빙그레.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봐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이디. 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제작진이 청해진 해운에서 퇴사한 세월호 전직 선원들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안전교육을 아예 받지 않고 배에 탄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1년에 교육연수비 54만 원 썼다고 하는데 그게 또 어디다가 쓴 걸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지금 검찰이 청해진 해운과 오너일가, 경영진, 또 선주의 비리와 관련해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세월호 사망자 108명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수사 똑바로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